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 오늘 마지막 스페셜 챕터로 구성이 될 텐데요. 스페셜 챕터로 구성되는 마지막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컨벤션 기획 과목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에 조금 쫓겨서 문제를 좀 풀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시험 컨벤션 기획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떤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공부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이러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컨벤션 기획 과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총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컨벤션 기획 1강부터 14강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1강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과 관련된 개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였었던 것입니다.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전시회가 동반되는 형태를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국제회의나 전시회와 관련된 그런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느냐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의 비중이 좀 더 크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가 주가 되고 국제회의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의 종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는 컨퍼런스부터 컨그레스, 포럼, 심포지움, 그리고 트레이드 쇼까지 여러 가지 그런 회의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체와 관련해서 정부 회의냐, 협회나 학회 회의냐 또는 기업의 회의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협회나 학회 회의랑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라든지 또는 협회나 학회 또는 기업 회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뷰로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 뷰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컨벤션 뷰로가 어떤 기관인가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 산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공공성부터 비분리성까지 저희가 컨벤션 산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고요. 컨벤션 산업의 특성 같은 경우에도 한 2회에 한 번 정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컨벤션 산업의 특성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특성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컨벤션 개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전통적 시설이나 비전통적 시설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도 전문회의 시설이냐, 준회의 시설이나 전시시설, 부대시설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주로 시험에는 전통적 시설이 맞는 것은 또는 전통적 시설이 아닌 것은 그런 시설의 기준이나 법률에 따라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라는 식으로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의 외부에 있는 거시 환경이나 미시 환경부터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기업이 지금 어느 위치로 있고 어느 위치로 또 진출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내부 환경의 강점이나 약점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서의 어떤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기업에 알맞은 그러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든지 BCG 매트릭스 같은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관한 것들이 조금 컨벤션 기획사에서는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영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저희가 또 강의를 했었는데요. 경영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 방향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간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고요. 이러한 연간 경영 계획이라는 것과 뭐 경영 키워드, 그다음에 경영 목표 설정, 특히나 이 스마트 원칙이라고 저희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스마트 원칙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끔씩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 홍보 전략 수립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 홍보나 회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마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홍보 같은 경우에도 홍보의 기본 원칙, 네 가지 원칙들이 있었죠. 신뢰성이랑 공공성, 쌍방향,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그러한 원칙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회의 홍보에 대한 대상들이 있었는데 출판이냐, 뭐 행사냐, 후원이냐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라던가 홍보 메시지와 관련해서 그런 홍보 대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숙지하신다면 이러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 매체 활용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해서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인쇄물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 매체라든지 뭐 5개 매체를 통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이 있었고요. 미디어를 통한 홍보 매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 잡지, 우편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인터넷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그러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인쇄물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영상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5개 매체 같은 경우에는 현판이나 조형물, 뭐 유도 사인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그러한 그 홍보 매체를 활용함으로 해서 홍보의 어떤 효과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상황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장 세분화, 저희가 STP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시나 회의에 참가하는 그러한 참가자 집단들이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타겟 시장을 어느 집단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타겟 집단한테는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할 것인지라는 그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STP 전략을 하고 나면 저희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믹스를 설정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가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마케팅 믹스 관련된 부분과 STP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믹스 요인이 맞는 것은 또는 마케팅 믹스 요인이 아닌 것은 해서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3요인, 피플, 프로세스, 뭐 피지컬 에비던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용어들만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믹스에 대한 프로덕트라는 것이 회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지, 그러한 연결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에서 프로덕트부터 피지컬 에비던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항목들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케팅 믹스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이 4P 플러스 3P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요즘은 조금 더 그 마케팅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믹스 4C라는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뭐 고객 가치부터 시작해서 고객이 생각하는 비용, 또 편리성, 커뮤니케이션인데, 마케팅 믹스 4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4C 요인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있어서의 마케팅 4C라든지 전시회에 있어서 그 마케팅 4C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외에 프로모션 믹스라는 것들이 광고나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뭐 온라인 프로모션까지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시회 마케팅 관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시의 고객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부스 참가 업체랑 바이어랑 일반 참관객이랑 이 세 가지 유형의 고객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고객의 범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고객의 범주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고객 유치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한 문제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전시의 고객 유치 관련해서는요, 전시 산업의 어떤 개념이라던가 전시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요. 경제성이라던가 즉시성, 그리고 3차원적 특성, 다양한 기회, 선택된 매체, 뭐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단순히 특성에 대한 네이밍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그 내용들을 풀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의 유형 같은 경우에도 뭐 산업 전시회에 속하는 유형이 아닌 것은,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시의 유형이 아닌 것은,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러한 전시의 유형이라던가 전시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 프로그램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프로그램이랑 실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증대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참가자 분석이라든지 회의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또 연사를 섭외하고 초청하는 것, 그다음에 프레스룸을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 프로그램 설계 관련해서는 회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참가자 분석, 그리고 연사를 섭외할 때 뭐 연사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항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프레스룸 관련해서는 특히나 프레스 그 언론 매체들을 활용할 때 그 프레스 키트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개최 기획과 관련해서는 환경 분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컨벤션 뷰로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회의의 어떤 개최 요소를 수립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라는 식의 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 환경의 분석과 그다음에 회의의 그 개최 요소 수립하는 그 요소들,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할 때 6W3H 원칙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제안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과 그렇지 않은 항목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14강에서 저희가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요.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정 절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 조사부터 그 후보 시설을 평가하고 시설을 선정하고 시설 사용을 계약하는 것까지, 이러한 개최지 선정의 어떤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시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지역이라던가 회의장이라던가 호텔,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 전시시설, 사무국이나 그런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때는 어떠한 항목들을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의장을 할 때는 어떠한 항목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 또는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 그러한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개최지 선정 기준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준인지, 그다음에 개최지 지원 정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선정 기준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해서 개최지 지원 정도에 있는 항목들과 나머지 하나 접근성에 있는 항목들, 뭐 이러한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러한 시설 평가 내용이라던가 개최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14강까지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출제 경향이나 뭐 기출 문제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한 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제가 서머리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주 출제되는 항목들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연결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느 부분에서 그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느냐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 단락에 제목에 간단하게 컨벤션 산업의 이해라는 그러한 그 챕터, 그러한 강의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위에 간단하게 그 강의 제목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컨벤션 기획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벤션 기획사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컨벤션 기획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회의를 종료하고 나서까지의 모든 그 절차에서 컨벤션 기획사들의 역할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의 기획이나 진행, 예산을 인준한다. 총체적인 기획의 스케줄을 수립한다. 회의 진행 감독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한다. 회의를 평가하고 참가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발송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컨벤션 기획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준하는 것은 조직위원회나 주최 측이 하는 것이지 컨벤션 기획사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컨벤션 기획부터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걸 운영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무엇인가 허가를 내는 그러한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벤션의 형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형태별로 옳게 설명한 것은 컨그레스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의견 교환이 자유로우며 토론 참석자 중에서 한 사람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워크숍이라고 한다. 심포지엄은 포럼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지만 포럼에 비해서 형식적이고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패널은 주로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모임으로 이러한 형태의 모임은 특정 주제에 대한 개별 지도라든지 강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과 같은 의미로 가진 용어이기는 한데요.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좀 더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워크숍이라는 것은 사실 세미나에 관련된 그러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은 일반적으로 훈련 목적으로 어떤 소규모 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특정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나 지식, 기술 이러한 것들을 상호 교환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봤었던 4번 패널에 관련된 설명도 사실은 패널에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클리닉에 대한 설명이고요. 패널이라고 한다면 2명 이상의 그런 연사가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패널리스트와 더불어서 청중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컨벤션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회 회의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회의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협회 시장과 기업 시장으로 컨벤션 시장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 다음 중 협회 시장의 특성이 아닌 것은 강제적 참가자가 많다. 첫 번부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맞죠? 매년 개최지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 협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에 따라서 개최지를 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도 하다고 협회 회의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관광지나 리조트가 개최지로 선택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동반자들이 같이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관광지라든가 리조트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강제적 참가자가 많은 경우는 협회 회의라기보다는 기업 회의라든가 정부 회의 같은 경우에 참석이 조금 의무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강제적 참가자가 많은 편이고요.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 성향이 훨씬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가가 좀 자발적이고 협회 회의는 참가비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장소가 매년 변경되고 개최 시기가 조금 정규적이고 개최지가 기업 회의나 정부 회의와는 조금 다른 지역들을 선호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 산업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자주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산업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전문성, 무형성, 공공성,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컨벤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이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수기나 어떤 비수기에 따라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동하는 변동성이라든지 소멸성이라든지 관광 효과성과 같은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 개최 장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비전통적인 개최 장소와 전통적인 개최 장소로 구분을 할 때 비전통적인 개최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라는 문제인데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컨퍼런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크루즈라든지 기차라든지 대학과 같은 그러한 비전통적인 시설에서 컨벤션이 개최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런 비전통적인 시설이 크루즈나 기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유니크 베뉴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카페와 같은 곳이라던가 뭐 공장을 좀 개조한 곳이라던가 그러한 독특한 장소에서도 이러한 그 컨벤션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업 회의와 협회 회의를 구분짓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회의는 준비 기간이 협회 회의보다 짧다. 대부분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협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년에서 2년 전부터 준비 기간을 가지지만 기업 회의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짧은 기간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협회 회의는 매력적인 장소를 통해서 참가자를 유치한다. 기업 회의나 정부 회의와 다르게 리조트나 관광지 같은 것들을 선호한다고 했었죠. 협회 회의의 참가자는 기업 회의 참가자에 비해서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업 회의나 정부 회의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참가하는 경우들이 많고 강제적인 좀 성격을 띠다 보니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에 협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협회 회의에 비해서 환대를 위한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대를 위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 회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에 전시회가 자주 동반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기업 회의의 특성이 아니라 협회 회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여기 있는 정부회의라든가 협회회의, 기업회의와 관련된 그러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고 특히나 협회회의와 기업회의들이 개최 이후부터 참가자, 그리고 참가 방식, 그다음에 개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시회의 동반 여부라든가 장소 선정, 준비 기간, 지불 형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세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과 관련해서 가끔 이렇게 법규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국제회의 시설을 구분함에 있어서 전문회의 시설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500실 이상의 숙박시설과 식음료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20실 이상 있을 것, 그다음에 옥내와 5개의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회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인원의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20명이 아니라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어야 될 것이고 옥내와 5개의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지만이 전문 회의 시설이라고 법으로 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주로 GE 매트릭스나 BCG 매트릭스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수학 분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GE 매트릭스에서 집중 투자하거나 또는 육성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GE 매트릭스 첫 번째가 산업 매력도가 높고 산업 강점이 높은 프리미엄인지, 산업 매력도가 중간이고 사업 강점이 높은 도전인지, 산업 매력도는 높지만 사업 강점은 중간인 선택적 영역인지, 아니면 산업 매력도가 중간이고 사업 강점도 중간인 그런 프라임 영역인지, 어느 영역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사업 매력도도 중간이고 사업 강점도 중간이라는 이 4번이 되겠죠. 중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중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중 투자나 육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GE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반면 GE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총 9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프리미엄이나 선택적, 도전이라는 저기 3가지 영역에는 집중 투자나 육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보호나 재집중, 프라임, 그리고 기회 관망과 같은 이러한 대각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또는 방어를 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나 기회 관망, 수학 퇴출 이러한 영역에 있는 사업들이라면 이제 마지막까지 수학을 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 그 영역의 특성들이 어떠한 것인지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수학 분석에 따른 전략 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SO 전략, ST, WO, WT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O 전략은 강점과 기회 요인, S라는 것이 강점이고 O라는 것이 기회겠죠. 그래서 이 강점과 기회 요인을 활용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ST 전략은 강점은 가지고 있지만 위협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설명이 다각화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부 환경의 위험 요소를 회피하면서 자사의 강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위험 요소라는 것은 내부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의 어떤 위험 요소겠죠. 그래서 다각화 전략을 하는 것은 맞지만 내부 환경이 아닌 외부 환경의 위험 요소를 회피하면서 자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에 진출한다거나 신제품이나 어떤 신기술을 개발할 때 이러한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WO 전략 같은 경우에도 외부 환경의 기회를 잘 파악해서 위크니스, 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WT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약점도 가지고 있는데 위험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회피하고 자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철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시적 환경을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인데요. 맥킨지 7이라는 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는데, 그 하드웨어적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기술, 구조, 시스템.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 가치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스텝, 기술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은 전략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시스템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와 연계된 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는 연간 경영 방침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연간 경영 방침 설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1번이 경영 방침 슬로건 설정, 경영 방침 실현 설정, 중장기 실행 전략 실행, 그다음에 조직 체계 설정. 답은 당연히 3번이겠죠.
경영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경영 방침 설정 전에 미리 행해지는 활동이 중장기 실행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실행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연간 경영 방침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설정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들을 그 중장기 실행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간 경영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중장기 실행 전략 실행이 되겠습니다. 연간 경영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 이념과 경영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장기 경영 계획이 설정되고 나면 그것에 맞추어서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로 1년 정도 매년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 원칙 같은 경우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목표 관리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specific, 그다음에 2번 visualable, 3번 achievable, 4번 timeless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표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되고 achievable,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나 result focused라고 해서 결과나 이미지가 명확한지 판단해야 되고, 타임리스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 적용된 목표인지를 판단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원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단순히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숙지를 하셔서 이러한 스마트 원칙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도록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컨벤션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나오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합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수합 분석이고,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의 사업 영역이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러한 전략을 방향 설정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서 회의 참가자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은 컨벤션 마케팅과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2번, 협회 회의의 경우 주로 DM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최소 3회 이상 예상 참가자들한테 발송한다. 3번, 컨벤션 마케팅 기획을 수립할 때는 과거 회의 사례와 예상 참가자들 간의 구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4번, 강제적 성격의 기업 회의인 경우라도 참가자에게 참가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도 컨벤션 마케팅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많은 촉진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촉진 수단들 중에 하나가 스폰서를 유치하는 것 또한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폰서의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마케팅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방송이나 신문 등을 이용한 그러한 광고들을 하고, 특히 항공사나 여행사들을 지정해서 스폰서를 유치함으로써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회의 참가를 유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회의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스폰서를 잘 유치를 한다면 특히나 협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별도로 구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케팅 방법으로 가고 어떤 수단을 쓰는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스폰서들을 유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의 스폰을 함으로 통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매출을 조금 증가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폰서를 유치하고 그러한 스폰서에 대한 어떤 광고를 협회 회의 어떤 그 개최 광고라든지 참가 광고를 할 때 같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스폰서를 해주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기업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회의 행사의 홍보를 위한 풀마케팅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표준화된 대량 홍보, 고압적 일방 홍보,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선행적 홍보, 소비자 욕구를 무시한 내부 마케팅. 답은 당연히 3번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선행적 홍보겠죠. 우리가 흔히 풀마케팅과 푸시 마케팅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풀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에게 오도록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광고라든가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이 그것들을 상기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소비자 촉진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푸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판매 촉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굉장히 좀 강요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은품을 껴준다든지 뭐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대량 홍보라든지 뭐 고압적으로 일반 홍보를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참가자들한테 이거 사세요 하고 푸시한다는 그런 의미의 고압적인 일반 홍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어떤 소비자의 욕구를 생각하기보다는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는 그러한 마케팅 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와 관련된 문제 역시나 나왔는데요. 마케팅 믹스 7P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프로덕트부터 피지컬 에비던스까지 7개의 요소들인데요. 첫 번째 사람, people, 협력업체 직원이다. 프로덕트 상품은 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의장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가격은 컨벤션에서는 등록비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체재비, 스폰서십들이 가격으로 책정되는 내용들이다. 과정은 대기 관리라든지 MOT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MOT 관리라는 것들은 고객과 종업원이 만나는 그 접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만나는 접점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people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협력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마케팅 믹스를 활용을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그리고 그 직원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상, 해당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직원과 해당 고객으로 구성된 인적 요인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4가지 외에 프로모션이 있고 플레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뭐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이러한 3가지 요소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믹스 역시나 단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이 문제와 같은 이러한 유형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의 산업에 있어서 마케팅 믹스의 내용 중에서 수요 자극에 해당되는 것은 수요 자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물건들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고객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서 고객이 물건을 사지는 않겠죠. 판촉이라는 판매 촉진이라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품 전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매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수요를 자극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인센티브 등으로 시장을 분류하는 것도 이러한 마케팅 믹스를 활용하기 전에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러한 STP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1번 개인 판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벤션 마케팅 믹스 중에서 가격 믹스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이 참가자, 사회자, 운영요원, 2번이 가족 단위, 스포츠, 오락시설, 3번이 행사명, 컨벤션 센터, 이미지와 호텔 브랜드, 4번이 등록비, 체재비, 객실요금, 음식 가격, 메뉴 가격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마케팅 믹스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에도 가격 믹스라는 것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는지, 그러면 참가자나 사회자나 운영용 같은 경우에는 people이라는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행사명이라든가 컨벤션 센터의 어떤 이미지와 호텔 브랜드, 그리고 가족 단위나 스포츠 오락시설, 뭐 이러한 것들은 프로덕트, 굳이 이렇게 좀 연결을 짓자면 좀 프로덕트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흔히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등록비라든지 기타 경비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참가자한테 중요한 참가를 결정짓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장 이제 그 대표되는 것이 등록비와 체재비, 객실 요금, 음식 가격, 메뉴 가격, 이러한 것들이 가격 믹스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에서처럼 이렇게 연관되고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들도 나오긴 하지만 컨벤션 마케팅 믹스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people, process, positioning, physical evidence. 정답은 3번 포지셔닝이 되겠죠. 포지셔닝은 마케팅 믹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 STP 전략 중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타겟팅을 정하고 그 타겟의 마음속에 어떤 위상을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마케팅 믹스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포지셔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는 자신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STP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 중 STP 전략의 내용이 아닌 것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었죠. STP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걸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죠. 시장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타겟을 정하고 나면 타겟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포지셔닝이라는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타겟팅, 2번 포지셔닝, 3번 프로그래밍, 4번 세그멘테이션. 정답은 3번 프로그램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시의 고객 유치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직접 필요한 광고라든가 홍보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TV 방송 광고, 국제회의 관계자 초청, 유적물 소개, 국제회의 전문 잡지 활용, 홍보, 국제회의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 정답은 국제회의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이 되겠죠. 해외 TV 광고라던가 국제회의 그 전문 잡지 활용이나 관계자를 초청하고 유적물을 소개하는 것들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광고를 하는 것인데, 국제회의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기 전에 그런 이루어지는 홍보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러한 그 회의 내용들을 기획하는 그러한 부분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국제회의 패키지 관광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시회 고객이 아닌 것은, 전시회 고객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했었는데, 전시회 고객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전시 부스 참가 업체와 그다음에 바이어, 그다음에 관람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전시 주최자는 전시회의 고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주최자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가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그러한 주체가 바로 전시 주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스 참가 업체라든지 뭐 해외 바이어뿐만이 아니라 국내 바이어도 해당이 될 것이고, 전시 관람자가 전시회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컨벤션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회의 기획가가 참가자들에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활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컨벤션 참가자 유치 전략과 개별적 참가자 유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쌍방향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고객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개인의 욕구 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가자들한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해서 고객한테 욕구에 맞게 1대1로 맞춤형 서비스 또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잠재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주최자가 제공을 하고 쌍방향으로 제공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것들을 잠재 고객이 피드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 유형과 관련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회 유형이라고 한다면 트레이드 쇼라고 하는 전문 전시회와 그다음에 컨슈머 또는 퍼블릭 쇼라고 하죠. 일반 참가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일반 전시회, 그리고 바이어와 일반 전시자들이 같이 참가할 수 있는 컴바인드 쇼 또는 믹스드 쇼라고 하는 혼합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라이빗 쇼 같은 개인 전시회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4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를 개최하는 주최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거는 전시회의 고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시회를 개최할 때 어떠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관람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관람 계획과 주최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부스 참가 업체 즉 출품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야지만이 전시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최자의 어떤 전시장 설치라든가 이벤트 등이 필요한데 전시 시공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최하고 나서 전시회를 운영할 때 이러한 부스를 시공하는 시공회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요소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개최를 위한 요소와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은 조금 다르게 구분지어야 한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특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제성이라던가 즉시성, 그리고 3차원적 특성,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고객들이 선택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매체라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프로모션 수단으로 비경제적이다. 실물 전시뿐만 아니라 시연까지 보여주기도 한다. 전시장 내에 부스를 조성해서 진행한다. 현장에서 고객들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경제성부터 선택적 매체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2번, 3번, 4번이 되는 것이겠죠. 경제적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가치라든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경제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프로모션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광고나 판매 촉진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수단들에는 돈을 조금 예산을 줄이고 가성비가 높은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증가시키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회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회의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지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명확한 질문을 한다. 질문의 보기는 많을수록 좋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이어야 한다. 참가자가 평가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한다. 질문의 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선택하기도 힘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이면서도 짧고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문지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컨벤션 유치 계획에서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비자 신청서, 소요 예산표, 숙박시설 정보, 초청 및 지지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치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정부 측에서 어떤 지원 표명 서신이라든지 조직위원회 구성이나 후원단체 소개, 그리고 뭐 주최 기관장의 어떤 공식 유치 표명 서신부터 시작을 해서 관광 정보들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숙박시설, 그다음에 사교 행사 같은 일정은 어떻게 할지, 수송 방안이라든가 홍보나 출판 계획, 그리고 소요 예산 같은 것들을 유치 계획서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비자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유치 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유치를 하고 나서 굳이 비자 신청서라는 것들을 포함시켜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타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 컨벤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자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다만 유치 계획서에 비자 신청서를 포함할 그러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유치 계획서는 말 그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해야 될 어떤 항목이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비자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비자 신청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회의에 참가하려는 잠재 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회의 주최 측의 목표를 달성한다. 참가자들의 참가 횟수를 파악해서 참석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참가자들의 연령이라든가 교육 수준, 취미 등을 파악해서 회의 형식과 의제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참가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해서 회의 개최지 선정이나 회의 시설과 메뉴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참가자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단체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않고 많은 수의 어떤 회의를 끌어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을 분석을 하고 참가자들의 어떤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참가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을 분석을 함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프로그램을 지식 수준이나 어떤 목표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참가자들 어떤 경제적 지위나 이러한 것들을 안다면 개최지를 선정하거나 회의 시설 또는 메뉴 선정을 하면서 가격들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회의의 형식이나 의제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연령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뭐 선호하는 음악, 음식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컨벤션 기획사가 컨벤션 관련 목적지나 호텔 선정, 여정 수배와 관련해서 수행하는 업무를 잘못 설명한 것은, 이거는 컨벤션 기획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회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매번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소의 접근 용이성과 객실의 어떤 양호 여부, 객실 가격, 식음료의 질이 레크레이션 어떤 시설이나 이벤트 행사보다도 중요하다. 맞는 얘기겠죠. 뭐 레크레이션 시설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은 있으면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증대 프로그램인 반면에 장소의 접근 용이성이라든지 객실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실제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대 프로그램보다는 실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3번, 공급자들과 섭외할 때 후원 조직이 가능한 최고의 거래와 후원금에 걸맞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맞겠죠? 그 후원을 하는 그 스폰서십들이 후원을 하는데 돌아오는 어떤 베네핏이나 편익이 없다고 한다면 후원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그러한 스폰서들과 섭외를 할 때에는 우리를 스폰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의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미팅 장소가 충분히 넓은가, 총회나 분과회의에 적합한가,
고음이나 방음 장치는 적절한가 하는 것들의 소음이라든지 방음 장치 같은 것들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라든가 참석자에 따라서 장소나 분위기들은 바뀌는 것이 참가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컨벤션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컨벤션 시설을 주시설, 지원시설, 관련시설로 구분할 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임대, 숙박시설, 관리 유지시설, 공공서비스시설, 식음료 서비스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컨벤션 시설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서처럼 주시설과 지원시설, 관련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주시설은 말 그대로 컨벤션을 개최할 수 있는 주된 시설로서 회의장이라든지 전시장이 주시설이 될 수 있고요. 이벤트홀 같은 이러한 그 지원 프로그램이나 증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우리가 지원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회의장과 같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관련 시설들이 있겠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에 쇼핑이나 위락시설, 업무시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컨벤션과 관련된 관련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1번 숙박시설이 관련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컨벤션의 어떤 그 개념, 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부터 마지막 14강까지 회의시설 선정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과 함께 자주 나오는 그러한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출문제들을 여기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풀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컨벤션 기획사라는 그런 자격증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그 자격증에 한 걸음 더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강의 내용과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어떤 그 공부하셨던 그런 이론의 내용들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하는 그러한 문제의 어떤 유형들을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러한 기출 문제들 외에도 좀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그 공부했던 내용들이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컨벤션 기획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했었는데요. 저의 부족한 강의였긴 하겠지만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